가수 휘성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돼 어젯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가수 휘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약물은 에토미데이트라는 수면 마취제였습니다. 프로포폴이나 이 에토미데이트가 중독되는 이유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들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프로포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중독이 된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런데 왜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나 재벌가들이 이런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저희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이라는 그 약물이요. 그 작용 기전만 놓고 보자면 그 PCP라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마약이 있어요. 그것도 마취제에서 좀 시작이 된 건데 그게 NMDA 리세프터 블로커인데 뭔가 좀 환각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하고도 원리가 좀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벤조디아제핀이라고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졸피뎀 이런 것들 있죠. 거기하고도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졸피뎀도 처방을 해드리면 그거에 의존이 되는 분은 극히 일부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졸피뎀을 갑자기 많은 양 사용을 하게 되면서 막 모아요. 모으고 한꺼번에 많이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프로포폴도 다른 그 마약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근데 보통 프로포폴 중독된 환자들에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수면장애라든지 아니면 불안장애 이런 걸 겪었던 환자들 중에서 내시경 또는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어떤 시술에서 포폴을 경험함으로써 편안함이라든지 푹 잔 느낌, 안정감 이런 거를 환자가 느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약에 계속 중독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독이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 저희 마취과 논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포폴 중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발이 된 게 86년도고 상용화된 게 92년도예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국 전국 투어 같은 걸 했을 때 그때 팀 닥터가 마취과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90년대 중반에 아마도 처음으로 이게 이제 마약이라든지 나쁜 약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이클 잭슨이 죽은 게 2009년이었는데 죽기 2달 전에 이 환자가 수면장애 때문에 포폴을 너무 맞고 싶어서 마취과 의사를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을 하게 되면서 65일 동안 매일같이 포폴을 맞았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망이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중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독 질환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중독 행위들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면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애착 유형 자체가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중독에 빠지기가 쉽고 중독에 빠지고 나면 우울과 불면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중독에서 그렇듯이 그 중독이 된 사람들에서의 도파민 레벨이 다 높아져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거든요. 중독이 잘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맞았을 때 리셉터의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가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체질 때문에 조금 더 중독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가설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알코올이라든지 다른 어떤 약물에 중독된 그 과거력이 있다면 포폴에도 또한 중독이 잘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설 그러면 좀 취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취약한 사람들이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좀 위험한 직업군들이 있기는 있어요. 누군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피상적인 관계만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분들이 진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제 공허함이라든지 뭐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들을 찾아 나설 가능성은 연예인이라든지 기업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독된 사례들이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의료인에서의 중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뭐 100명의 중독된 환자가 있다 그럼 그 중에 70% 이상이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도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에 중독됐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피폐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런 프로포폴이나 이런 에토미데이트에 중독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잘 영위 이 사실 기준이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중독 질환을 요새는 애착 관계의 문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족을 단기간에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사람이 굳이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사랑을 표현하고 뭐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중독 질환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 주로는 그런 이제 애착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프로포폴도 그렇고 에토미데이트도 그렇고 약의 용량에 따른 과정이 이제 처음에는 유포리아라든지 좀 기분 좋은 느낌, 작은 용량에선 그게 있고 개운함이 있고 중간 단계가 뭐냐면 좀 잠드는 거. 얕은 진정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숨을 못 쉬는 아예 전신마취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세 단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독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앞에 두 단계잖아요. 이 약은 이 과정 자체에서 용량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사이가 그냥 한 1, 2mm 사이 상관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취를 하더라도 어떤 환자가 와서 저한테 저는 조금만 재워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용량을 제가 결정하기도 힘든 그 정도로 이제 그냥 확 넘어가는 그 사이를 조절할 수 없는 약들이에요. 또 내성이란 것도 생기거든요 환자한테. 그 프로포폴 중독된 환자들의 설문을 보면 1년 동안 맞은 횟수가 100회가 넘어가고 이래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 막 이렇게 맞는다는 말이거든요. 혹시 임상에서 사용을 하실 때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는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에토미데이트는 뭐냐면 프로포폴에서는 심박수라든지 심혈류량 같은 걸 줄여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심박수나 또는 심혈류 같은 걸 에 지장이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프로포폴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대체로 찾은 게 에토미데이트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한테 들은 사례로는 환자가 와서 저 감기 문사를 있으니까 좀 수액 좀 맞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구석에 침대에서 그럼 수액을 달아드렸는데 혼자서 이렇게 커튼을 치고 막 이래서 이상해서 들여다 보니까 에토미데이트를 혼자 이렇게 수액에다 주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가면서 이제 그 환자가 이 약은 항정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나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정말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전문의약품이고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렁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토미데이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좀 걱정된다. 뭐 그러신 분들한테 뭐 주의사항이나 뭐 당부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중독과 의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인식은 굉장히 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여쭤보면 뭐 저 술 얼마 안 마셔요? 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고 뭐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물건을 구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어떤 행위에 대한 의존이나 중독 이런 문제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토미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 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봤어요. 이 내용이 좀 사실인지 좀 궁금해요. 네, 애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이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약사법은 이것을 사는 사람은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좀 스스로 정맥 주사를 했다 이렇게 좀 밝혀져 있는데 스스로 투여한 부분, 이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전문의약품을 사서 본인이 복용하거나 본인이 투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하는 행위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방 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찔렀다고 해서 내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주사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향정으로 분류가 돼서 마약류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정되기 전후에 좀 형량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냥 일반 전문의약품이었다는 거잖아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수한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게 마약류가 되면은 이걸 불법으로 입수해서 사용한 사람도 본인도 처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던 것을 처벌이 되는 정도로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어떤 처벌을 그간 받았었는지 뭐 판례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지. 마약류 또는 이 프로포폴을 사용했던 그 연예인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이 범죄 자체가 이거를 수수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굉장히 가중처벌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사용한 경우에는 그나마 좀 형량이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인정하고 또 선처를 바라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이렇게 다 선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집행유예로. 네, 그렇죠. 네. 의료인이 남용한 사례도 많다.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의료인이 직접 투여를 했다. 이런 경우 좀 처벌이 더 가중이 되는지. 이건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결국은 이런 마약류라든가 또는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의료인이 본인한테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게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거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업무 목적인지 아닌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프로포폴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업무 목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 같은 경우는 이 사용할 때는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